저희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온천을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말만 되면 꼭 가족끼리 뜨끈한 온천에 몸 담그러 갔다나 뭐라나?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따스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저희 집은 뭐 맨날 돈 아낀다고 쪼들리게 살았잖아요. 솔직히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여보, 올해는 우리도 꼭 가족끼리 온천 여행 가자 하고 냅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도 좋아하고 처제는 또 얼마나 신났는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드디어 저희 가족도 남들처럼 겨울 온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제 나이 43.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치킨집 하는 박철수가 드디어 가족에게 제대로 된 여행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벌써 등이 근질근질하고 좋네요. 근데 이게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이프랑 처제는 일본 온천이 그렇게 좋다고 난리인데 저는 뭐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이면 어디든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슬슬 알아봐야죠. 듣자 하니 비행기 표도 예매해야 하고, 숙소도 잡아야 하고, 환전도 해야 한다는데, 에,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네요. 그래도 뭐, 가족들이 좋아할 모습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쯤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온천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요? 자,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 표도 예매하고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료칸이라고 하던가요? 일본 전통 여관 말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방에 개인 온천도 딸려 있다고 해서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처제 때문인데요. 이 자식이, 아, 물론 제가 처제를 자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허, 근데 뭐랄까. 저보다 6살이나 어린데다가 아직 시집도 안 간 처자식이니까 그냥 귀여운 동생 같은 마음이라고 해두죠. 근데 문제는 이 처제 녀석이 몸매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도 미인이지만 처제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어찌나 육덕. 아, 물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몸매를 보고 있자니 제가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특히 유카타 입은 모습은 아휴,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네요.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운전하는 내내 처제 녀석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뒷좌석에서 자꾸 말도 걸고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부, 눈 오면 온천에서 눈 구경도 할 수 있겠죠? 하면서 눈을 반짝이는데 제 속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가족끼리 가는 여행인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냥 제 쓸데없는 상상이겠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공항에 내려서 또 기차 타고 버스 갈아타고 아니 세상에 온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쌩쌩 날아다니는 베스트 드라이버 박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낯선 땅에서 버스 뒷좌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멀미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예약한 온천은 산속에 자리 잡은 전통 료칸이었는데, 와, 진짜 그림 같았습니다. 눈 덮인 귀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사이사이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꼭 옛날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니까요. 여보, 여기 진짜 좋다.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았어? 와이프도 감탄사를 연발하며 좋아했습니다. 처제는 벌써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들고 여기저기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형부, 여기 완전 인스타 감성 맛집이에요. 대박! 그래, 니들만 좋으면 나도 좋다. 료칸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라샤이마세! 기모노를 입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는데 어찌나 친절하던지. 역시 일본 사람들은 서비스 정신 하나는 끝내준다니까요. 아, 맞다. 그날 저녁 먹었던 게 생각나네요. 저희가 묵었던 료칸 있잖아요. 거기서 저녁을 먹었는데, 와, 진짜 끝내줬습니다. 방에 들어서니까 다다미가 쫙 깔려 있고 창밖으로는 눈 덮인 정원이 보이는데 그냥 영화 속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기모노 입은 예쁜 언니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날라오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회는 또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던지. 제가 원래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날은 진짜 눈 뒤집혀서 먹었습니다. 와이프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보, 그렇게 맛있어? 평소에는 회 한 점 먹으라고 해도 난리더니? 아니, 여보, 이건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그리고 진짜 맛있잖아.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왔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맛있었다는 겁니다. 처제 녀석도 말 한마디 없이 개다리 뜯어먹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귀여운 자식. 뜨끈한 사케 한 잔 곁들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우고, 아, 그때 그 행복했던 기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글쎄, 제가 그날 저녁 먹고 좀 피곤지더라고요. 사실 사케를 좀 과하게 마셨죠. 뜨끈한 방바닥에 눕자마자 그대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에이, 온천은 나중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야지? 하고 마음 편히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밤이 깊었더라고요.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하고 다들 온천 간 모양이더라고요. 에이, 이왕 온 거 온천이나 하고 자야지? 부랴부랴 옷을 벗고 노천탕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운데 노천탕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니 벌써부터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노천탕에 처제 녀석이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처제 녀석도 다 컸구나. 순간 저도 모르게 하고 말이 막혔습니다. 처제 녀석도 놀랐는지 얼굴이 빨개지더니 형부, 저, 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남탕 아니에요?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니, 혜지야. 여기는 혼탕이야. 순간 정말 어색하고 민망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말입니다.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뜨끈한 온천 생각에 눈이 뒤집혔었나 봅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 손님도 별로 없고 그냥 같이 들어가자 하고 제 입으로 떡하니 말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박철수. 너는 진짜 처제 녀석도 처음에는 좀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그럼 형부도 빨리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하면서 저를 탕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새하얀 눈밭은 또 어찌나 예쁜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니까요.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니 온몸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고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노천탕에서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와이프 몰래 자꾸 처제 녀석 얼굴을 훔쳐보게 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밤에는 또 어떻고요? 자려고 눈만 감으면 그날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와이프 옆에 누워서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진짜 한심하죠? 그래도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처제 생각이 나는 걸 보니 이번 여행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음 다 잡고, 진짜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후로 제가 영 꼴이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온통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숯덩이 같다니까요. 밤만 되면 자꾸 그놈의 노천탕 사건이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되는 겁니다. 처제랑 저랑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생각할수록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입을 팡팡 차면서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몰라요. 낮에는 또 어떻고요. 처제랑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조마조마 안절부절. 제가 봐도 제가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와이프는 또 그런 저를 보고 여행 후유증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하는데 그것도 참 속도 모르고 자기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처제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걸 어떡합니까? 정말 환장하겠다니까요. 진짜 싱숭생숭한 마음은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설상가상으로 처제 녀석이 자꾸만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립니다. 주말마다 자기 집은 찬밥 신세더라고요. 꼭 저희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와이프랑 깔깔거리면서 놀다 갑니다. 헤휴, 와이프는 또 그런 처제가 귀엽다며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지 제 속만 타들어갑니다. 형부, 저 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 어, 그게 처제는 아무 생각 없다는 듯 제 옆에 털썩 앉아서 쫑알쫑알 수다를 떠는데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처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놈의 노천탕 사건 이후로 처제만 보면 자꾸만 그날 밤 풍경이 오버랩 되는 거이다. 그 쓰기도 민망하네요. 제가 변태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제가 예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분위기에 취했던 걸까요?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놈의 노천탕 사건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처제 생각뿐입니다. 밤만 되면 잠은 안 오고 이상한 생각만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는 통에 미쳐버릴 지경이라니까요. 견딜 수 없는 유혹에 결국 선행의 영역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밤마다 몰래 인터넷을 뒤지며 처제, 온천 같은 위험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 아니, 검색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처제 페이스북 염탐은 기본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몰래 해버렸다니까요. 으아! 정신 차려, 김철수. 이러면 안 돼. 거울 속에 비친 퀭하고 초췌한 제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 속에는 뜨겁고 끈적끈적한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으니 이거 원 발을 담글 수도 그렇다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끓는 용암 앞에 망연자실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에라, 모르겠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처제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말이죠. 아이고, 제가 진짜 미쳤었나 보이다. 끓어오르는 용암을 주체 못하고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처제, 아니 혜지에게 문자를 보내버린 거이다. 혜지야,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잠깐 만날 수 있겠니? 보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김철수!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손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혜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형부. 무슨 일이세요? 침착하게 답장을 보내는 달리 제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XX 커피숍에서 보면 안 될까?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지 않으면 어쩌나. 화가 나서 욕을 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드디어 2시가 되었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슬픔일까요? 아니면 화가 난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 여, 여기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커피숍 안은 온통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지만 저희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기류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마실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저는 괜찮아요.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혜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지만 좋아한다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혜지 너를 온천 여행 이후로 자꾸 내 생각이 나. 내가 너무 예뻐서? 말을 마치자마자
얼굴이 용암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제가 느끼기엔 1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지.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 더 이상 혜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초조함에 손톱만 물어뜯으며 처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형부? 드디어 처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처제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놀라움도 당황도 아닌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처제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설마 나와 같은 마음일까? 저도 온천 여행 이후로 형부가 자꾸 처제는 말끝을 흐리며 수줍게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부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처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형부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 몰래 저 훔쳐보는 눈길도 느껴졌고요. 처제는 마치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이었던 걸까? 하지만 언니도 있고 이런 감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지야,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처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나, 너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으로도 처제에게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처제와의 관계는 마치 설탕과도 같았습니다. 짜릿한 쾌락과 함께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틈만 나면 몰래 만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를 했고, 밤에는 처제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제 여자친구 때문입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으면서 사람 속은 정말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저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는 현재 30대 직업 군인입니다. 군인이다 보니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 연애를 해도 금방 여자친구와 헤어지고는 했습니다. 항상 연애와 헤어짐을 반복하던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제 친구의 아는 여동생이었습니다. 마침 저도 여자친구도 애인과 헤어져 있던 상태라 제 친구의 제안으로 소개팅을 하게 됐고 저희는 몇 번 만남을 반복하던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정말 좋아서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여자친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휴가를 나오지 못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싸서 면회를 오기도 하고 기념일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떡을 돌리고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지극정성이 군대 내에 소문이 퍼져 저는 제 이름보다는 끝내주는 여자친구랑 사귀는 사람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놈은 저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절하라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징그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여자친구는 주변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착하고 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얻어 나가게 되면 아무리 여자친구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해도 오랜만에 나온 건데 어떻게 그러냐며 그때마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자고 양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사귀어온 그 어떤 여자보다 착하고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다니고 있던 교회에 너무 헌신적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며 저를 배려해주는 여자친구였지만 예배일만은 달랐습니다. 예배일에는 외출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어르고 달래고 조르기까지 해도 말이죠.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예배일만 아니면 항상 제가 우선인 여자라서 오히려 제가 예배일을 피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원래 종교가 없어 교회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워낙에 좋아하고 보람있어 하니 그냥 독실한 신자인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도 교회에는 데려가지 않던 여자친구가 저를 교회로 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교회로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아마 여기서부터였을 겁니다. 여자친구가 불러준 주소로 차를 운전해서 가니 동네 구석진 곳에 있는 커다란 교회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동네에서만 보던 상가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교회와는 달리 건물 자체가 크고 웅장해 그 당시에는 약간 기가 눌렸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움츠러들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더군요. 교회 입구 쪽에 다다르자 여자친구가 저를 마중 나와 있더군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다더니 성가대 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새로운 모습에 오늘 좀 멋져 보인다 고 칭찬을 하고는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커서 그런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대도 다양했는데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서자 다들 저와 여자친구를 쳐다보더군요. 솔직히 그 많은 눈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본 적은 처음이라 긴장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고 저와 여자친구를 바라보던 시선들이 어딘가 꺼림칙했지만 항상 저에게 잘해주던 여자친구가 저를 이상한 곳에 불렀을 리 없다는 확신에 의연한 척 굴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오버스럽게 말을 걸기도 하면서요. 시선을 느끼지 못한 척 여자친구와 계속 걸어가자 저를 지켜보던 눈들이 하나둘 다른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와서 궁금해서 본 거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꺼림칙했던 감을 믿고 거기서 도망쳤어야 했는데 말이죠. 여자친구를 따라간 곳에는 어머니 또래의 여성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들 성가대 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여자친구와 같이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는 한 여성분 앞에 저를 데려가 소개시켰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만난 여자친구의 가족에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 정수 따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넉살 좋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남자친구입니다. 제가 크게 인사하자 어머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제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아마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데려와서 당황해서 그런 거라 지레 짐작하며 저는 더 녹살 좋게 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른 성가대 분들에게도 저를 소개시켜주며 교회를 안내해줬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는 처음이라 신기한 마음에 저도 열심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린이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아 웅성거리고 북적거리만 한데도 마치 저와 제 여자친구가 나누는 이야기를 전부 듣겠다는 듯이 저희 둘을 제외하고는 떠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갑자기 뵙게 돼서 긴장감에 이상한 점을 못 느꼈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가니 뭔가 꺼림칙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 녀석은 대학에서 알게 되느라 교회에 다니는 것도 몰랐다며 오히려 저한테 걔 교회 다녀?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면 됐다고 말하고 인터넷에 여자친구의 교회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상한 곳은 아니었고 그냥 규모가 큰 교회라고만 나오더군요. 저는 그냥 긴장해서 그렇게 느꼈나 보다 하고 이상하다고 외치는 제 감을 무시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뒤로 종종 저를 교회에 불러냈고 저도 가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애매해서 종종 여자친구를 도와 교회 일을 거들다 보니 어느새 저도 교회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교회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생각보다 재밌어서 저는 신앙심은 없었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 시간이 나면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드디어 종교를 믿게 되어 다행이라며 사실 제가 무교인 상태로 있을 때는 제가 언제 악에 물들어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불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해 안 가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농담인가 보다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일은 제가 여자친구의 교회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교회 사람들과 대부분 안면을 튼 상태였고 교회에서 힘이 필요한 일은 기꺼이 도와주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도 저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그들은 점점 마술을 뻗쳐오더군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이것저것 교회 일과 관련된 것을 부탁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의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둘 발견하게 됐는데 그들은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일절 잡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경계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 외부인의 출입도 많은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데려오는 경우가 아니면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동네가 워낙 시골 동네이기도 하니 그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의심 가는 일이 생기자 모든 일이 의심스럽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교회에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저에게 참석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시간 될 때마다 교회 행사는 다 참석해 왔는데 그 행사들과 크게 다를 게 있냐고 물으며 시간 되면 참석해서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그 행사들과 크게 다를 거 없다며 제가 참석해준다면 정말 든든하고 좋을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우연인지 뭔지 제 휴가날에 그 행사가 겹쳐서 저는 약속한 대로 그 행사를 도우러 여자친구와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조용한 편인 평범한 교회였다면 그날은 무슨 의식이라도 치를 것처럼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 분위기 딱딱하냐고 묻자 새로운 신도들을 환영하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냐며 이제 무슨 일을 하면 되냐고 묻자 여자친구는 저에게 옷을 한 벌 주더니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여자친구는 저를 단상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단상 쪽에는 목사님이 서 계셨는데 제가 단상 쪽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신도라며 저를 소개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새로운 신도가 됐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니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소금을 뿌리며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정말 기쁜 얼굴로 제가 새로 태어나는 의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자며 교회 사람들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는 너무 무서워져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직업군이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직 의식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뭐 하는 짓이냐며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사귀는 내내 여자친구가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것은 제가 집으로 가는 내내 교회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사람들과 제 여자친구에게서 돌아가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전화가 울리고 부재중 전화는 쌓이다 못해 전화기 배터리가 다 떨어져 폰이 꺼질 지경이 됐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어느 정도 머리가 식은 저는 여자친구가 제 집, 직장, 전화번호, 심지어는 제 친구와 부모님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연락을 끊어도 그들을 통해 저에 대해 캐낼 수도 있다는 것에 생각이 닿자 너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끝을 맺고 헤어지던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교회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무서워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너무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할 때에는 주변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서워 결국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되고 휴대폰이 켜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였습니다. 제가 폰이 꺼져 있으니 켜질 때까지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여자친구는 처음 듣는 환한 목소리로 지금 어디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금 집이고 방금 그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언제 신도가 된다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오빠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 그리고 교회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꼭 여자친구와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은 건 맞지만 왜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하며 꼭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를 새로운 신도라고 못을 박아야 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런 건 빠를수록 좋은 거라며 빨리 신고가 될수록 빨리 구원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몇십 분 동안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이 전혀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종교를 강요할 거면 헤어지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뒤로 계속 전화를 하더니 밤이 되자 전화를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예 연락이 오질 않아 그냥 헤어졌구나 하고 그때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 휴가도 못 받아서 그냥 군 내에 있게 되어서 그 일은 빠르게 제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서 있었던 겁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놀란 저를 보고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고 어머님이 입을 열면서 여자친구가 그때 마음대로 교회로 끌고 왔던 거였냐면 미안하다고 애가 워낙에 신앙심이 깊어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며 그 이후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여자친구와 한 번만 다시 만나줄 수 없냐는 겁니다. 솔직히 껄끄럽게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이 찾아와 부탁하는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알겠다고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어색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가 여자친구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친구는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오빠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네.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괜찮다며 사과를 받아줬고 아직 서로에게 미련이 남아있었던지 저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요. 여기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여자친구는 정말로 교회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대신 저희 부모님을 꼬셔내 교회로 데려가려 하더군요.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셔서 몰랐는데 제 동생이 부모님이 주말마다 어디를 간다고 하길래 알아보라고 했더니 제 여자친구가 그 교회로 데려가는 거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다시 만나기로 하고 나서는 저에게 교회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지어는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여자친구가 반성하고 있다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저희 부모님을 교회로 끌어들이는데 동참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나서는 여자친구가 전혀 교회 얘기도 꺼내지 않고 저희의 사이도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어서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었을 때라 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회에서 웨딩을 하는 게 어떻냐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에 한번 찾아갔던 부모님은 한적한 곳에 크고 넓은 교회가 마음에 들어 여기서 웨딩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여자친구의 어머님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 친해졌고 친절하고 사근사근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님에게 큰 호감을 느낀 부모님은 교회에도 호감을 가지게 됐고 그 교회에 자주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원래 무교여서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여자친구네 가족이 너무 마음이 편해 보여 한번 다녀보기로 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이미 부모님은 여자친구네 교회에 홀렸는지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겪어서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인 거지 익숙해지면 괜찮다며 오히려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저를 이상한 취급하더군요. 부모님을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여자친구에게 왜 계속 끌어들이는 거냐고 말을 해도 자기는 저희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줬을 뿐이라며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자친구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부모님도 이미 교회에 홀린기라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도 부모님이 가는 교회가 이상하니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동생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제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보통 교회가 아니라 쌀비일 거라는 의심이 들어 부모님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여자친구 내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부모님을 교회로 부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가 부모님끼리 이야기가 다 된 건지 이제 식만 올리면 된다며 빨리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착착 진행된 결혼 준비도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식장이 그 교회이고 하객들도 거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에 아예 얼이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 제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자 부모님은 집으로 여자친구네 가족과 교회 사람들을 불렀고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도 계속해서 나가며 사이가 점점 더 돈독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여자친구의 결혼 계획도 모두 세운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이게 뭐가 소름 돋는 이야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그냥 어이가 없고 배신감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제 친구와 짜고 저를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저와 사귄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도 대학에서 여자친구를 알게 됐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둘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둘이서 저를 목표로 찍고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저와 친한 척, 사랑하는 척 몇 년을 지내온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배신감에 치가 떨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교회에 홀린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힘들었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제 말을 들어주시더군요. 여자친구는 저번처럼 미친 듯이 전화를 했지만 저는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그 친구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는 연애를 할 용기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믿을 수 없게 됐고요. 괜히 주변 사람들 의심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사람 속은 정말 알 수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이번 영상은 들꽃야담 3편 모음집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 싸움의 최후. 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어린 세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다. 대신들과 왕실 종친들은 어린 임금이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함은 물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후궁을 들이기로 하였다. 한때 조용했던 궁궐은 어느덧 많은 후궁으로 붐비게 되었다. 이렇게 들인 후궁만도 10여 명이 되었고 임금과 침소 한 번 갔는데 몇 달이 되기도 하였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언제 후손을 그것도 왕자를 생산할지 막연하기만 하였다. 어린 임금을 두고 세력 다툼은 날로 심해졌고 왕자만 낳으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후궁들은 임금의 성은을 입어 왕자를 생산하기를 기원하며 임금의 관심과 사랑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 판서는 후궁인 딸을 두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어느 날 박 판서는 딸을 찾아가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였다. 마마, 아무래도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소인과 마마의 입지가 위축되어 자리 보전이 어려울 듯하오니 왕자 마마를 잉태하기 위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것 같사옵니다. 후궁들도 많고 임금의 춘추가 아직 장년이 안 되어 침소에 잘 들어오지 못하시니 어찌 회임한단 말입니까? 소인이 은밀히 호위무사를 들여보내줄 터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버님, 어찌 그런 막말을 하시옵니까? 멸운지화를 당하고 싶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마 다른 방도가 없지 않사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당장 물러가세요. 마마 소인의 말을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박 판서는 외동딸을 후궁으로 추천하여 그 자리에 앉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직하고 듬직한 무사 한 명을 뽑아 딸의 호위무사로 보내어 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박후궁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다른 후궁들이 회임 소식이 들리니 박후궁으로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박후궁도 마음이 혼란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임금의 총애를 얻어 회임할 수 있을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상선소에서 잡아주는 임금과의 합방은 박후궁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궁궐의 밤은 늘 적적하고 고요하기만 하였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적막한 밤, 고요한 달빛 아래 박후궁은 딸린 궁녀도 없이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나무 밑에 웬 어스름한 물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버지가 보낸 호위무사 강진이라는 것을 박후궁은 직감하였다. 그녀는 가슴이 멈칫했다. 아니, 갑자기 가슴이 왜 이리 뛴단 말인가? 강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박후궁은 설레임과 함께 얼굴이 불그스레 물들었고 가슴은 사정없이 방망이질하여 제대로 강진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마마 야심한 시간에 안 주무시고 어인 일로 나오셨습니까? 내 잠이 안 와 잠시 산책을 할까 하고 나왔는데. 자네는 어인일로 일이 나왔는가? 소인도 잠이 안 와 혹시나 마마님을 뵐 수 있을까?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사옵니다. 강진이 자기를 기다렸다는 말에 박후궁은 살짝 설레었다. 그러는 사이 강진의 손은 박후궁의 허리를 감싸 쥐고 나무가 우거진 사이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하였다. 울창한 나무숲에서 둘은 마치 얼음이 된 듯 굳어져 잠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것도 잠시 둘의 입술은 포개졌고 서로를 갈망했던 몸과 마음은 불타올랐다. 격렬했던 그 밤이 지나자 박후궁은 건장한 사내의 그것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인데 박후궁 밤마다 강진을 불러들이니 박후궁의 나인들은 당연히 그 은밀한 관계를 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판서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박후궁 처소의 상궁과 궁녀들은 귀를 막고 입을 닫은 지 오래되었다. 박후궁과 강진의 사랑은 고요한 궁궐의 적막함을 무색하게 박후궁 처소에서는 밤마다 신음으로 궁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그렇게 둘의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박후궁이 회임했다는 기쁜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지고 박후궁도 뛸 듯이 기뻤다. 박후궁의 회임 소식에 기쁜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박 판서였다. 박 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왕자 아기가 태어나길 고대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박후궁은 그토록 기다리던 대군 아기를 낳았다. 박후궁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 다른 왕자들과 같이 총명하고 사랑스러워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박후궁도 드디어 귀인의 첩지도 받게 되었다. 귀인의 첩지를 받게 되자 자기가 사랑하는 강진을 훈련도감의 관직에 임명하여 자리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박 판서는 박 귀인의 뒷배경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자기의 세력을 늘려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박기인의 소생 이연대군은 다른 대군들과 다르게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하여 학문과 무술을 고루 겸비한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러자 박기인과 좌의정은 이연대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한편 중전이 계속되는 회임 소식에도 왕자를 낳지 못하고 공주만 낳는 터라 공식적인 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 틈을 타 좌의정은 자기의 세력을 앞세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빨리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는 상소를 빗발치게 올렸다. 전하, 이 나라의 안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신들이 감히 아뢰옵나이다. 전하의 현명하신 통치 아래 이 나라가 번영하고 있으나 우사를 안정시킴으로써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신들은 이에 전하께서 세자를 책봉하시어 왕실의 기틀을 튼튼히 하시길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임금이 즉위한 지 20년이 넘도록 중전에게서 왕자가 없자 대신들은 서로가 강한 권력을 선점하기 위해 후궁이 낳은 왕자 중에 세자로 책봉하기를 주청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계속되는 상소에 임금도 어쩔 수 없어 후궁들이 낳은 왕자 중에 세자를 책봉하기로 하였다. 후궁이 낳은 왕자만도 10여 명이 넘었고 왕자들의 학문이나 무예 실력이 모두 출중하여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기인의 아버지 좌의정만은 자신이 세자의 외할아버지가 되리라
확신하며 치밀하고 흉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은밀히 박기인의 처소에 들은 좌의정은 박기인에게 속삭였다. 귀인 마마, 이연대군이 세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우선 마마의 상궁 라인들을 모두 없애야 할 것이고 훈련도감의 강진도 처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진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박기인으로서는 강진을 죽인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아버지, 강진은 절대로 비밀 발설할 사람이 아니오니 강진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우선 라인들부터 상황을 보아가며 한 명씩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좌의정과 박기인의 음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편 세자 책봉에 고심하던 임금과 대신들은 세자 책봉을 위한 시험을 치르기로 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자를 뽑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시험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시험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문, 무예, 그리고 인성이었다. 모든 시험 기준과 출제자들이 결정되자 석 달 후에 치러질 시험을 위해 후궁들과 대군들은 총력을 기울였다. 모두 세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꾸며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서책을 읽고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지식을 넓혀갔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좌의정과 박기인은 자신의 소생인 이연대군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계략을 꾸몄다. 박 판서는 뇌물을 들여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 궁궐 내 시험 준비를 담당하는 학자를 매수했다. 학자는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박 판서가 제시한 막대한 재물과 장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에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학자는 시험 문제 일부를 박 판서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무예 시험도 중요한 만큼 박기인은 다른 왕자들이 무예 시험에서 실수하도록 훈련장을 관리하는 무관 중 한 명을 매수했다. 무관은 무예 시험장에서 다른 왕자들의 무기에 미세한 결함을 만들어 놓거나 훈련장을 미리 교묘하게 실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른 왕자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계략을 세웠다. 그러는 가운데 박기인의 심부름으로 궐 밖으로 나간 상궁이 비명 행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박기인은 형조에 일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했지만 밤늦게 일어난 일이기에 목격자도 없고 단숨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봐서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라 둘러대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박기인은 매우 애석해하면서 상궁의 집에 많은 재물을 보내 위로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또 한 명의 상궁이 처소에서 나오지 않자 다른 라인이 상궁을 부르러 갔는데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갑자기 죽었으니 형조에서 부검을 명하여 사인을 밟히니 타살이라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급사라 하여 마무리 짓게 되었다. 그리고 궁녀가 새벽에 뒷간을 가기 위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뒷간에 들어서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궁녀가 뒷간에 목이 매달려 있었다. 그 나이는 박기인 처소의 궁녀였고 자기 방에 유서를 써놓고 자결을 했던 것이었다. 유서의 내용은 환관과 눈이 맞아 연정을 나누다가 환관의 변심의 시리에 빠져 세상을 버린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하게도 박기인의 나인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고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박기인은 의심이나 아쉬워하는 마음에 적극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슬퍼할 뿐 오로지 이연대군의 세자 책봉에만 힘썼다. 한편 나라의 대통을 이어줄 왕자를 낳지 못한 중전은 임금보다 10살이나 많았으며 내명부를 관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웬만한 궁궐 내의 일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들을 다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어느 정도의 질서 유지에만 치중할 뿐 몸을 사려 낮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자 책봉만큼은 공명정대하고 가장 적합한 대군이 세자가
되어야 함을 알기에 중전은 큰 결단을 내리기로 하였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모함으로 폐위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올곧고 강직한 성품의 중전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세자를 뽑는데 관여하게 되었다. 박기인은 평소에도 욕심이 많고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임을 파악하고 있던 중전은 박귀인이 낳은 이연 대군이 다른 대군들과 다르게 임금을 전혀 닮지 않고 기골이 장대하며 말타기와 무술을 좋아하고 사냥을 즐기는 사내다운 면모가 뛰어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기인의 처소에 나인들이 죽어나감도 이상하고 박기인을 경호하는 호위무사가 훈련도감 대장이 된 것에 의심되는 부분이 점차 커졌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중전은 우선 이연대군이 회임되던 시기를 따져보았다. 입소문에 의하면 박귀인의 회임 시기와 임금과 침소에 든 시기가 100여일이나 차이가 났으며 다른 왕자와 공주들은 오른손을 잘 쓰는 반면 유독 이연 왕자만은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특징을 가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회임 당시 박귀인을 모시던 강진이라는 호위무사도 왼손잡이이며 생김새도 닮은 듯 보였다. 어느 날 중전이 임금에게 간청을 드렸다. 전하의 정례 시간에 소인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은밀히 확인할 것이 있사옵니다. 이는 정사에 중대한 일이오니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연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중전께서 실록을 살펴보는 일을 어찌 관여하시는 거요? 전하, 관여하는 것이 아니옵고 소인이 확인하여 밝혀낼 내명부의 일이 있사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부의 일이라고 하니 예 허락하여 드리오리다. 중전의 간청에 임금은 정례에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을 하였다.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실록에 기록되어 있기에 임금이 언제 어느 침소에 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입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실록에 쓰여 있는 증거만 확인이 된다면 박귀인의 만행이 확실시 되어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 중전은 고심이 깊어졌다. 이것들을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강진을 문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귀인 처소의 나인들은 모두 죽어나가 증명할 사람이 없었으니 고심하고 있던 차에 중전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둘은 미래를 나누었고 중전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을 밀실에 머물도록 명하였다. 이에 중전은 조용히 박귀인을 불렀다. 그녀는 깊은 절을 하며 중전 앞에 섰다. 중전마마, 부르셨습니까? 박귀인, 이리와 앉으시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절대로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오. 내가 박귀인을 부른 이유는 이연대군에 관한 것이오. 이번 세자 책봉 시험에 자진하차하여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오. 박귀인은 깜짝 놀라며 중전을 쳐다보았다. 중전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들을 시험에서 자진하차하라니요? 여기 이 문서들은 이연 왕자가 태어난 시기와 관련된 기록이요. 왕이 그때 궁궐에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소. 또한 이연대군이 호위무사의 아이라는 증거도 몇 가지 있소이다. 박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귀인은 여기서 물러설 여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좌의정을 지니고 있고 이런 단서쯤이야 얼마든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터라 오히려 박귀인은 중전에게 더 당당하게 말을 하였다. 중전마마, 어찌 소인을 이리도 모함하시는지요? 초생의 아들이 왕세자가 되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하옵니까? 아마도 중전마마께서 왕자 아기씨를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박귀인은 더 당당하게 중전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며 중전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귀인, 나는 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숨겨온 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요. 이연 대군이 왕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한데 왕세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소. 이연 대군이 임금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귀인과 대군은 위험에 처할 것이요. 중전마마 억울하옵니다. 저희 아비가 좌의정을 맡고 있는데 어찌 중전마마께서는 저를 이렇게 모함하시옵니까? 박기인은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앞세워 중전의 길을 꺾으려 하였다. 중전은 냉정한 표정으로 박귀인을 바라보았다. 어허,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는가? 박귀인의 언행이 이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자네가 정령 멸문지화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자네가 잦은 탈퇴를 결심하면 나는 자네와 대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네와 대군은 물론 자네 집안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박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중전은 이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박귀인을 처소로 보냈다. 넋이 나간 채 중궁전을 나온 박귀인은 처소로 돌아와 급히 친정아버지 좌의정을 불렀다. 아버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중전이 이연대군의 출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마 자중하십시오. 중전의 뜻대로 쉽게 물러날 일이 아니옵니다. 우선 몸을 낮추고 계십시오. 소인이 손을 써보겠습니다. 어찌하시려고요? 중전이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것이옵니다. 중전을 제거해야겠지요. 아무 세력도 없는 중전 하나쯤 죽어나간다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마께서는 옥체 보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이리하여 좌의정은 중전을 모략할 계획을 꾸미게 되었다. 좌의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중전을 몰아내거나 독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하를 불러들였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모르는 청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을 구하여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전이 이연대군의 출생을 발설하는 날이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좌의정은 은밀하게 독을 구하여 중전의 음식에 넣기로 하였던 것이다. 박귀인은 중전을 독살하기 위해 정성껏 다과를 준비했다. 평소 다과 시간에 맞추어 중전이 자주 먹던 다과를 모방한 이 특별한 다과는 냄새도 맛도 색도 없는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는 군침이 도는 다과였기에 중궁전 홍나인은 다과상을 의심 없이 내가려 준비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못된 박귀인의 편이 아니었다. 독이 든 다과인 줄도 모르는 식탐이 많은 중궁전 홍나인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중전의 음식에 먼저 손을 댔던 것이었다. 홍나인은 심한 복통과 혼란 속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쓰러졌다. 궁녀들이 홍나인을 급히 부축하여 의원에게 보였지만 홍나인은 결국 독이 온몸으로 퍼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중전은 나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매우 놀라며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이기에 포도청에서 거만했지만 독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터라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알아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중전은 박귀인의 지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중전이 언제 박귀인과 좌의정에게 당할지 모르는 터라 중전은 박귀인과 좌의정의 소행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고 임금님께 갔다. 중전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모두 임금에게 고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임금에게 보여준 다음 결정적인 한 가지를 위해 조용히 누군가를 불렀다. 들어오도록 해라. 그때 한 궁녀가 들어왔다. 박귀인 처소에 있던 궁녀였다.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소인은 박귀인 마마님 처소에 있던 궁녀 미진이라 하옵니다. 처음에 강진이라는 호위무사가 박귀인 마마 처소에 자주 들어가다가
늦은 밤에도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바뀐 마마께서 이연대군을 낳으셨고 호위무사는 훈련도감 대장이 되셨지요. 그리고 세자 책봉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어명이 떨어지자 바뀐 마마님 처소에 있던 상국마마와 나인들이 한 명씩 비명 행사하는가 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급사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소인이 생각해보니 이연대군의 출생의 비밀을 숨기려는 모해 같아서 곧 있으면 소인도 죽겠다 싶어 중전마마께 제 신변을 보호해 주십사 말씀드렸사옵니다. 궁녀의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총애했던 박귀인이 낳은 이연대군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임금은 조용히 중전과 나인을 보내고 임금의 호위무사를 불렀다. 너는 지금 바로 내금의장에게 훈련도감에 있는 강진을 승정원으로 조용히 데려오라 명하여라. 승정원은 임금님이 아무도 모르게 직접 친국을 하거나 조용히 회의를 할 수 있는 비서기관으로 임금이 은밀히 일을 처리할 때 쓰는 장소이다. 그곳에는 강진이 포박이 되어 잡혀왔다. 임금님은 강진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 왜 잡혀왔는지 알겠느냐? 사실대로 구하면 내 목숨을 살려줄 것이나 한치라도 거짓을 구하는 날이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소인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하여 강진의 문초는 시작되어 엄청난 고문에도 강진은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이 입을 열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이연대군이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연대군은 파멸이 자명하므로 강진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연대군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뿐 사실을 자백하지 않았다. 자기만 버티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박귀인과 좌의정뿐이니 죽음과도 같은 문초를 버텨내고 있었다. 지난번 박귀인 처소의 궁녀들을 없앨 때 강진도 함께 모의하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새뿐이라고 생각했다. 3일 밤 낮으로 문초했지만 강하게 부인하는 강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박귀인 처소에 있었던 강진도 잘 아는 나인이었다. 중전이 박귀인의 처소에 있던 미진을 데려와 대질 신문을 하였다. 강진은 고개를 들어 이 아이를 보아라. 내가 그렇게 찾던 바로 박귀인 처소에서 너희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궁녀 미진이다. 강진은 미진을 보자 화들짝 놀랐다. 이 아이가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고하였으니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이실직고하거라. 나인 미진을 본 강진은 그만 자기의 혀를 깨물어 자결하고 말았다. 강진이 자결한 것을 좌의정이나 박귀인이 알면 그들의 권력을 앞세워 계속 임금을 능멸할 것을 생각해 강진을 형틀에 묶어놓고 박귀인의 나인이었던 미진도 문초를 받은 것처럼 꾸며 형틀에 메어놓고 박귀인과 좌의정을 포박해 그들을 볼 수 있는 의금부로 데리고 왔다. 영문도 모르고 의금부까지 끌려온 두 사람은 강진과 미진을 보자 그만 바닥에 철썩 주저앉고 말았다. 강진과 미진이 모두 실토했다고 말하자 좌의정과 박귀인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로써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동안 박귀인과 좌의정의 악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으니 박귀인과 좌의정에게 사약을 내렸고 이연대군은 폐서인되어 출궁을 당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폐서인의 몸으로 출궁을 당한 이연은 그동안의 조부와 엄마의 패악한 짓을 알게 되고 절로 들어가 평생을 어머니와 외조부의 사죄불공을 드리며 한평생을 살았다. 권력에 눈이 먼 어른들의 잘못으로 평생을 절에서 속죄한 이연대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 한 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룹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결실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처녀를 구해준 은혜.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순박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아첨이나 꾀임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는 일찍이 무과 초시에 급제했으나 지방이다 보니 더 큰 뜻을 품고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여 한양에 가서 벼슬 한 자리쯤은 쉽게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해마다 살찐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짐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권문세가와 친분을 맺고 부잣집과 교류하면서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김생은 한양의 기생집에서 선비들과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술상이 풍성하게 차려지자 선비들은 한 목소리로 김생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김생 자네 덕에 많은 선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구먼. 우리가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한양의 권문세가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분이니 곧 벼슬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겠어요. 김생은 선비들의 아첨에 살짝 웃으며 술잔을 들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김선비, 오늘도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풍족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그 마음 씀씀이가 넓고 후하옵니다. 벼슬 한 자리쯤이야 대감께선 금방 얻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선비께서는 곧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실 테니 우리도 대감 덕분에 큰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요? 아이고, 저는 여러 선비님들만 믿겠습니다. 한선아리께 제 이야기 좀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러며 여부가 있겠습니까? 김선비를 추천드리지 않으면 누굴 추천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김생의 돈에 있었을 뿐이었지요. 김생이 쓰는 돈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자주 그를 찾아와 아부하며 술을 청했습니다. 김선비께서는 분명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선비께서는 곧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니 지금의 고생은 나중에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과 닥치는 대로 만나고 다니는데 가진 돈을 물 쓰듯이 써가며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안면이 있는 사람 중에는 김생을 이용해 술이며 밥이며 잔뜩 얻어먹거나 기생집에서 늘씬하게 벗겨먹는 이도 있었지요. 벼슬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교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들 패에 속아서 허송세월만 할 뿐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4, 5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재산은 거의 탕진하게 되었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얼마 남지 않은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귀향을 하자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김생을 비웃었습니다. 쯧쯧,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 못 얻다니. 나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한양에서 뼈를 묻을 텐데 무슨 얼굴을 들고 그 꼴을 하고 내려온담. 그러게 말이에요. 한양 가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왔겠지 뭐. 흥청망청 술이나 퍼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기생이나 끼고 놀다 왔나 보지. 동네 사람들은 김생만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하여 더 이상 부끄럽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십 냥을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다시 떠났어요.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주막집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충청도 초입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어 주막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져 빨리 비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 멀리 숲을 사이에 집 한 채가 보이는지라 말을 달려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이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지요? 비도 오고 날도 어두워지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김생은 조촐하게 저녁을 얻어먹고 젖은 옷을 화롯불에 말리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늦어 비는 그치고 밖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먼 곳에서 여인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구슬프고 처절한 통곡 소리에 김생은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게 어떤 여인의 통곡 소리인가요? 글쎄, 몇 년 전 근처에 몰락한 양반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지요.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 분팔이를 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돌림병으로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만 남게 되었지요. 타지에 내려와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 세 구를 아직 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통곡하면서 저리 슬프게 울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생은 측은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네 집을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처녀가 나왔는데 김생이 보니 굶주림에 시달렸는지 초췌한 모습을 하고 슬픈 일을 거듭 치르는 바람에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새까맣게 묻어있고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하였지만 조금만 가꾸면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생은 여인을 마주하자마자 그 처절하고 고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왔어요. 여인은 다가온 김생을 경계하듯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눈물마저 메말라 더는 흘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했어요. 어젯밤 구슬프게 울던 여인이 바로 처자였소? 김생의 부드러운 질문에 여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인지 입을 떼는 것조차 힘겨운 듯 보였지요. 그녀는 애써